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이라고 제시했던 이 분자기도 함수 자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분자기도 함수를 구한다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파이 A가 됐건 파이 B가 됐건 그건 이미 정해진 A 수소 원자의 원자 오비탈이고요. 이 B도 B 수소 원자의 원자 오비탈이라고요. 즉 파이 A하고 파이 B의 수식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뭐가 결정되면 이 분자기도 함수가 결정되겠어요? 바로 앞에 붙어 있는 CA하고 CB 이 상수를 결정하면 여기에는 이 파동함수가 구해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수가 예를 들면 뭐 A를 중심으로 뭐 값이 얼마 할 수 있고 B를 중심으로 값이 얼마 할 수 있고 이 두 개의 값이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파이 A, 파이 B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때 이 CA하고 CB를 어떻게 하면 결정하겠냐고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지금 이 챕터의 제곱 Variation Principle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Variation Principle의 의미는 바로 요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게 화학이죠. 뭐 물리가 됐건 생물이 됐건 자연과학은 누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연에 대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물리적인 대상이건 뭐 화학이건 생물이건 간에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거 자체가 가장 안정하다. 라는 것이 자연과학 전체의 그냥 가정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자연과학에서 항상 가정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연계에서 가장 최적화된 것이 우리 자연에 있다라는 게 이 자연과학자의 어떤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우리가 자연계에서 이 존재하고 있는 요 수소 분자 있죠. 요 수소 분자에 대해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에너지도 뭐가 돼야 돼?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앞서 계산을 통해 우리가 알아냈던 요거 요 놈의 가장 안정한 것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최소값? 자,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어떤 수리적 테크닉을 사용하면 돼요? 바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너지 E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미분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분은 뭐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예요? 변수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파동 함수의 이 분자기도 함수에 있는 이 전자의 전체 에너지인 E 얘가 누구의 함수가 되는지 살펴보자면 자, 여기 알파가 됐건 베타가 됐건 S가 됐건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알파라고 하는 건 전자가 수소 원자에 있을 때 에너지 상태라고 했는데 수소 원자는 이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도 알려져 있는 값이고 자, 베타는 뭐예요? 전자가 A 원자핵, B 원자핵 동시에 영향받는 어떤 에너지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것도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A 원자의 오비탈과 B 원자의 오비탈이 이미 알려진 수식이니까. 그리고 S도 결정이 나 있죠. 왜냐하면 수소 분자라고 했을 때 결합 거리가 있고 그 거리에 따른 오버랩 인티그럴도 알려져 있다고요.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이 에너지는 바로 CA, CB로 결정되는 함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표시가 있냐면 바로 얘가 CA와 CB에 대한 함수다라는 표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에너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꼴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런 꼴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누구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에너지를 저 앞에 있는 저 CA와 CB로 미분을 해서 이게 0 되는 조건을 찾으면 그게 바로 이 에너지의 최소값이 구해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CA와 CB에 대한 함수이고 그래서 CA에 대한 미분, CB에 대한 미분의 결과로부터 뭐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에너지 E의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이 녀석의 그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 밑에 있는 요거 이쪽으로 보내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함수가 곱해져 있네. 그럼 뭘 하자는 얘기야? 곱의 미분을 하자는 얘기지. 우선 첫 번째 여기를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CA로 미분을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곱의 미분에서는 뒤에 건 그대로고요. 다시 더하기. 이제 앞에 있는 녀석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에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CA에 대한 미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두고
CA에 대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CB만 있는 부분은 없어질 거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어쨌거나 누가 0이라고요? 얘가 그냥 0이라고요. 왜? 뭘 구할 거니까?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그러면 이게 0이 되고 이게 전체가 4가 없어지겠죠?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하느냐? 지금 우리가 변수라고 생각하는 게 하여튼 CA하고 CB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CA가 있고 여기도 CA가 있죠. 그럼 CA를 묶어요. 그 다음 여기 CB가 있고 여기 CB가 있죠. CB를 묶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요런 1차 함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거는 A에 대한 미분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B에 대한 미분인 거예요. 자 곱해져 있는 이 앞부분을 B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얘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E는 그대로 있고 더하기 한 다음 이제 앞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여기 있는 에너지 부분을 B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요 부분도 뭐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A는 나가리가 되고 B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B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됐건 뭐가 0이라고요? 이 부분이 0이라고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남죠.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CA가 있죠. 묶어내고요. CB가 있죠. 묶어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 이런 또 하나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원래 변수가 누구하고 누구죠? CA하고 CB가 변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알파가 됐건 베타가 됐건 뭐 S가 됐건 알려진 값이니까 이 값은 이 두 식은 CA와 CB에 대한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구성하는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할 거예요. 그럼 저 두 수식을 가지고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리적 테크닉 중에 어떤 걸 활용하면 저 두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앞서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을 활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앞서 나온 계산 결과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이에요. CA하고 CB가 변수라고 하니까. 그럼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은 수리적으로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행렬을 통해서 이 CA하고 CB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 CA하고 CB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게 0, 0의 이런 행렬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사실 직관적으로 CA하고 CB가 뭐가 되기만 하면 이 수식을 딱 만족하게 되나요? 바로 CA하고 CB가 0, 0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C도 0이고 CB도 0이라고 치자. 그러면 원래 분자궤도 함수로 돌아가 봅시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몰리큘러 오비탈이 뭐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분자궤도 함수가 0이라고 하면 이 모든 과정을 만족을 하겠지만 수학적으로 만족은 하겠지만 뭐 함수인데 0이다. 뭐 0인 상수함수다. 라는 게 무슨 물리적인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물리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CA하고 CB가 동시에 0이 돼버리면 이건 적용할 수 없는 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00이 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수식에서 이게 00이 되는 걸 피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죠? 바로 이 행렬의 행렬식, 바로 이 값이 0이 돼버리면 얘가 0이 되는 걸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얘를 그 유명한 표현 circular determinant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영년 이게 행렬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번역이 좀 이상하죠. 뭐 영년 행렬식 뭐 이런데 하여튼 뭐 circular determinant라고 해서 얘가 0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의미 없는 함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0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보시다시피 이 행렬식을 0으로 만들게 해주는 조건이 뭐예요? 바로 이 두 개가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건 변수인 CA하고 CB를 구해야 되는데 그 두 구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어쨌거나 분자궤도 함수는 물리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고요. 그 물리적인 의미를 찾자고 하자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시큘러 디터미넌트 계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큘러 디터미넌트의 최종적인 저 계산 결과 저것의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을 통해서 얻어놓은
두 개의 이온 1차 연립 방식에 대해 시큘러 디터미넌트를 구한 결과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앞서 알고 있던 어떤 결과가 막 연상되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큘러 디터미넌트의 최종 결과가 여기에 도달했죠. 그래서 어떤 항들이 있는데 제곱한 게 같대요. 그럼 제곱한 것이 같을 방법은 우선 첫 번째, 그냥 완전히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을 경우죠. 그럴 경우 나타나는 에너지 상태를 편의상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구해질 거냐면 바로 이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풀어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요 놈하고 요 놈의 이게 크기가 같고 이제 뭐냐면 완전히 같으니까 여기서 이게 샥샥 약분이 되고 나면 CA하고 CB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짜잔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붙게 될 거예요. 그자잉?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경우, 요 수식에서 크기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 제곱에서 같은 거니까 보시다시피 크기는 같지만 서로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 에너지를 플러스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편의상. 자,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보시자잉? 자,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럼 얘하고 얘하고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에서도 수식이 샥샥 약분이 되면서 여기 마이너스가 나서 또 딱 넘어가면 CA하고 CB가 같겠구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오는 E 플러스 혹은 E 마이너스, 이것의 의미가 뭐냐? 자, 아까 알파하고 베타가 뭐라고 했죠? 알파는 전자가 수소 원자에 혹은 뭐 그게 A가 됐건 B가 됐건 수소 원자에 국한될 때에 그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항이고, 베타는 뭐라고 했었냐면 전자가 A 원자과 B 원자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받을 때 에너지 관계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서 구해진 이 알파가 됐건 베타가 됐건 둘 다 음수라는 것. 이거 앞에서 아주 강조했었죠. 왜냐하면 그 전자가 한 원자에게 매여 있건 두 원자에게 동시에 매여 있건 어쨌건 전자가 원자 핵에 매여 있는 인력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인력 에너지가 항상 음수로 표현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인 거야.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E 마이너스하고 E 플러스 이 두 개는 보시다시피 무슨 값일까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 걸까요? 여기서 대소 비교를 하시면 바로 여기서는 E 마이너스와 E 플러스 중 이 E 플러스가 더 작은 값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음수고 음수인데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뒤가 플러스가 되죠. 그럼 음수가 더 커요? 양수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지. 그러니까 E 마이너스가 더 큰 상태고 E 플러스가 더 작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E 마이너스의 에너지 상태와 E 플러스의 에너지 상태를 에너지 도표로 표현해 보면 뭐가 될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지금 H2 플러스 몰리큘러 오비탈을 표현을 하는 건데 누구를 가지고 선형조합을 했죠? A 원자의 1s 오비탈, B 원자의 1s 오비탈을 가지고 선형조합을 해서 H2 플러스의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었죠. 그럼 보시다시피 A 원자의 1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B 원자의 1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지금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A 원자하고 이 B 원자는 화학적으로 동등한 원자니까요. 그 원자 상태의 에너지 준위가 뭐라고 했어요? 그걸 알파라고 했죠. 그럼 이때 분자궤도 함수가 만들어졌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두 가지 에너지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누구고 이게 누구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더 작은 에너지라고 했어요? 바로 이 플러스가 더 작은 에너지라고 했죠? 이렇게 구해지는 이 결과가 E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두 개 중에 누가 더 큰 에너지라고 했어요? 바로 E 마이너스가 더 큰 에너지라고 했죠? 그리고 이 E 플러스가 보시다시피 되는 조건은 CA하고 CB가 같은 조건이니까 다시 원래의 웨이브 펑션으로 돌아가면 CA하고 CB가 같아서 파이 A하고 파이 B가 플러스로 연결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본딩. 그 다음에 E 마이너스는 어떤 상태냐면 CA하고 CB가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경우거든. 그럼 여기에서 CA하고 CB가 부호가 서로 반대다? 그럼 묶어내면 파이 A하고 파이 B가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죠. 그걸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했었어요? 엔타이 본딩. 즉 우리가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이다, 엔타이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이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에너지 준위가
각각 요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분자궤도 함수를 봤을 때 그냥 뭐 원자궤도 함수들이 선형조합해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분자궤도 함수의 에너지 준위를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사용하는 테크닉이 바로 Variation Principle 그리고 Circular Determinant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전자배치도 해볼 수 있죠. 지금은 뭐 H2 플러스 분자니까 이온이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자는 하나만 있을 거고 그 하나가 여기 채워지겠네요. 그럼 이때 이게 본딩이고 N타입 본딩이면 여기서 결합차수는 뭐 얼마 나오겠어요? 뭐 2분의 1 나올 거고요. 홀전자가 있으니까 상자기성이에요, 반자기성이에요? 얘는 상자기성이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그 개념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만 분자궤도 함수를 바라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이렇게 그 분자궤도 함수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테크닉이 그 베리에이션 프린시플 그리고 시큘러 디터미넌트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게 나중에 자 지금 이 수소 원자는 시그마 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그마 결합 분자 궤도 함수에서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약간 응용해서 몇몇 유기 분자들의 파이 분자 궤도 함수에서도 이 계산 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아로마티시티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계산 방식을 그대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계산 방식도 요 원리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요걸 잘 아셔야 그 여러 유기 분자의 파이 결합 혹은 아로마티시티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이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다라는 걸 꼭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